자, 방금 전에 우리가 1조 민법 사건이 터지면 법을 이런 식으로 적용하겠다. 이게 1조 법의 연원, 법원이었고 2조가 법에 의해서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권리 행사가 싸가지가 없거나 권리를 남용하면 그는 인정해 주지 않겠다. 법의 대원칙 2조. 그 다음에 3조. 여러분 적으십니다. 여러분 계약은 누가 하죠? 계약. 사람. 개나 고양이가 계약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 말고 또 다른 걸 포함해서 법률 행위라고 그러는데 다음 주에 이제 개념을 설명드릴 텐데 이 법률 행위를 사람이 하니까 그러면 이제 사람이 법률 행위 하는데 사람은 누가 사람이냐? 그게 3조부터 97조까지. 그러면 뭐 사람이 뭐 이렇게 법조문 많아. 근데 사람은 법조문 우리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람은 법조문이 10대 개밖에 안 돼요. 근데 법인 법인도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수원에 땅 있으면 그건 이재용 씨 땅입니까? 삼성전자 땅입니까? 삼성전자 땅이죠. 그러면 삼성전자는 생명체도 아닌데 어떻게 땅 주인 됩니까? 법이 걔도 사람으로 인정했으니까. 그래서 사람인자, 사람을 크게 법은 두 가지. 자연인과 여러분과 저처럼 뼈와 살로 이루어진 사람, 이렇게 자연인. 그다음에 이런 생명체가 아니지만 법이 인간으로 인정했다. 이게 여러분들이 그냥 사회생활 할 때 그냥 법인 이렇게 쓰지만 간단한 거예요. 법이 얘도 인간으로 인정했구나. 그게 법인. 그래서 법에는 사람이 크게 두 가지. 자연인과 법인. 이 두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연인부터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법인을 공부합니다. 아까 법인이 두 문제 나왔는데 그건 항상 일반적입니다. 법인은 항상 두 문제 이상이 나오기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사람부터 공부할 건데 능력. 여기서 여러분 능력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사회에서 쓰는 용어는 능력 그러면 돈 잘 벌고 직장 빵빵하고 이런 사람을 능력이 있다 치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공부하는 건 법률 용어라고 그런 걸 따지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고 능력에서 세 가지를 공부합니다. 권리 능력이라고 하는 것과 의사 능력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시험에 무조건 출제하는 행위 능력이라고 하는 것, 이 세 가지를 공부하고 거의 행위 능력에서만 시험이 나오는 거죠. 행위 능력. 그래서 이 능력을 이제 공부할 건데 그래서 여러분 목차를 보시면 5페이지 목차에 먼저 1절이 자 권리의 주체 뭔가 주인 될 수 있는 걸 권리치 그런데 1절이 자연인 그다음에 자연인의 능력에서 먼저 권리 능력 권리 능력 개념 뭐라고 써놨는데 어렵지 않고 그냥 이거 다 무시도 됩니다. 무시도 되고 권리 능력은 뭔가의 주인이 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주인 개념을 안 물어보니까 그럼 보시면 여기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에 주체된다. 이 말은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 능력이 인정된답니다. 그럼 가끔 뉴스 여러분 3살짜리 꼬맹이가 회사 주식 10만 주 가지고 있다. 그런 뉴스 가끔 나오죠. 그럼 그 꼬맹이는 주식이 뭔지 안다 모른다. 몰라도 주식 주인 될 수는 있다 없다. 있죠. 꼬맹이가 어제 태어났다. 근데 3대 독자다. 할아버지가 3대 독자인데 고추 태어났다고 너무 좋아해가지고 태어나자마자 그 꼬맹이 앞으로 출생신고 하자마자 꼬맹이 앞으로 부동산 증여 있어 꼬맹이가 부동산 주인 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왜? 걔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권리 능력 자연인은 태어난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권리 능력이 있어요. 태어난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뭔가 주인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주인 될 수 있다. 근데 태어나도 쟤는 권리 능력 주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혹시 시험에 나올 건 그 개념 같은 거 안 물어봅니다. 안 물어보고 여기 자연은 출생한 후 사망할 때까지 권리 능력이 있다. 인정되는데 이건 시험에 안 물어보고 이 능력 앞에 권리란 말 빼도 돼요. 능력에 관한 규정은 무슨 규정? 강행 규정. 뒤에 행위 능력도 무슨 규정? 강행 규정. 의사 능력도 무슨 능력? 강행 규정. 다. 그러면 이제 자 7번 보십니다. 처음이니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법.
여기 법이 있는데 법은 특히 두 가지 나눠집니다. 임의 규정, 법규라고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행 규정. 다음 주에 아마 할 텐데 미리 좀 기초 개념이니까. 그러면 법이 여러분 대한민국 법이 10만 개 이상이야. 모든 법을 다 지켜라. 너무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법 중에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정이 몰라도 무슨 규정? 강행 규정. 계약으로 이 법을 없앨 수가 없는 거 적용을. 이게 무슨 규정? 강행 규정. 그러면 법에 있지만 지키지 않고 우리 계약으로 저 법조문 날려버리자면 휴지가 되는 규정. 이게 무슨 규정? 임의 규정. 임의는 마음대로. 우리 계약할 때 마음대로 저 법 없애버리자면 사라지는 규정. 이게 임의 규정. 근데 이 능력은 사람이 마음대로 없앨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건 무슨 규정? 강행 규정. 그래서 모든 능력에 관한 규정은 다 강행 규정이다. 이렇게 해서 기초 개념. 이거는 다음 주에 또 할 거니까 거기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지금은 반드시 그냥 쉽게 시험에 안 나오니까 법률용어 쓰지 말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정이 강행 규정. 선을 누르면 유지되는 규정이 임의 규정. 이건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규정. 근데 능력은 다 무슨 규정? 강행 규정. 그래서 여기 써놨죠. 따라서 당사자의 특약, 계약으로 이에 반하는 내용을 정할 수는 없다고. 법대로 하라고. 이게 강행 규정. 근데 그러면 사람은 언제부터? 이건 아주 옛날에 나왔는데 그러면 자연인 여러분과 저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순간부터 전부 엄마 배 밖으로 나온 순간부터 이때부터는 사람입니다. 전부 노출설. 그리고 이게 아주 예전에 나왔는데 출생신고는 보호고적 신고로서 신고해서 비로소 권력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는데 출생신고 안 했다. 그럼 출생신고 안 하면 사람이다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얘가 태어났는데 출생신고 안 해도 걔는 태어나면 사람이지 출생신고 안 했다고 너 사람 아니야 하면 평생 안 하면 그럼 사람이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출생신고했다고 사람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순간부터 뭐다 그냥 사람이다. 출생신고는 보호구하게 사는 거지 거기서 출생신고했다고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그래서 이걸 무슨 신고? 보호고적 신고. 출생신고는. 아주 예전에 잘 안 나옵니다 요즘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심장이 정의될 순간까지 그때부터 사람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건 출제가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많이 되지 않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합니까? 얘는 태아. 엄마 뱃속에 CT 촬영하면 있고 발도 동동 움직이고 나중에 태어나려는데 얘는 보호해야 될 건데 근데 우리 법에 의하면 얘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사람이 아니죠. 권리수치가 아니라고. 근데 얘를 무조건 내팽개칠 수는 없다입니다. 그래서 얘도 보호하기 위해서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고민합니다. 고민해서 태아도 이제 일정한 경우에는 사람으로 취급해가지고 보호하자 이겁니다. 근데 이 태아를 보호하는 법주의가 두 개예요. 일반적 보호주의. 태아도 그냥 모든 부분에서 태어난 사람을 보자. 이게 일반적 보호주의. 스위스 법은 이 입장인데 이런 나라는 거의 스위스 이해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법률 관계에서 거기서만 출생을 보는 개별적 보호주의. 우리나라도 이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태아한테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된다. 그 부분에서는 태아는 아직 사람이 아니지만 그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네 가지에서는 얘도 태어난 것으로 취급해 주자. 이게 우리나라 입장입니다. 그래서 개별적 보호주의. 그러면 그 네 가지가 뭡니까? 다시요.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네 가지만 좀 보시면 됩니다. 10년 넘었지만 여기서 케이스로 나오기도 합니다. 케이스로 나오기도 하니까 좀 알아둬야 됩니다. 첫 번째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권. 불법 선배. 줄여서 불법 선배인데 저기서도 태아는 저기서는 사람으로 봐주자 이겁니다. 사람으로 봐주자. 그러면 칠판 보십니다. 두 가지 판례인데 판례 어려운 거 아니고 기초 개념만 좀 하시면 돼요. 자, 갑하고 을. 법률은 부부를 배우자 그럽니다. 배우자. 남편, 아내. 내 아내 뱃속에 A라는 태아가 있습니다. 근데 남편이
병이라는 사람이 가해자로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아버지가 사망했다거나 상해를 입으면 직계 존속의 신체 상해라든지 사망이다. 그러면 이 와이프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니까 가해자한테 와이프가 정신 고통이 있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얘도 태어나면 아버지가 사망했죠. 나중에 인지하면 얘도 정신적 고통을 입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여기서도 얘도 사람으로 봐주자게 합니다. 그래서 얘도 태어나면 저 가해자한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로 좀 잘 안 나오는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서도 태아도 사람으로 봐줄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여기 보시면 태아도 손해배상 청구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 바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을 당시 태아가 출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뒤에 출생한 이상 부의 부성으로 인하여 있게 될 정신고통에 대해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뒤에 손해배상에서 엄청 나오니까 기초 개념 좀 알아두십니다. 자, 여러분, 위자료라고 하는 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세 글자로 위자료. 그러니까 위자료 그러면 사람들이 무조건 이혼할 때만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혼할 때만 받는 게 아니고 모든 정신적 고통이 있으면 위자료 청구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실무에서 위자료로 제일 많이 청구하는 게 언제죠? 교통사고. 교통사고 당하면 피해자가 정신고통이 입었다 그러면 그 청구하는 게 위자료예요, 여러분. 근데 위자료 제가 예전에 과천 국립도서관에서 뭔 책 좀 볼 때 그때 아주머니 몇 분이 공부한다고 거기서 자기들끼리 토론하다가 위자료가 나왔던데 모르면 항상 누가 이기죠? 목소리 큰 사람이. 한쪽에서 교통사고 당해도 위자료 받을 수 있다고 이쪽이 주장하는데 목소리 큰 두 사람이 뭔 소리야, 이 자료는 이혼할 때만 받는 거지 하니까 결국 이혼할 때만 받는다고 결론 났는데 이혼할 때만 받는 게 아니고 모든 정신고통에서 손해배상 청구할 때는 다 뭐라 부른다? 위자료입니다. 위자료. 교통사고에서 제일 많이 청구합니다. 위자료 청구. 그래서 나중에 써먹을 거니까 이것도 위자료가 이런 개념이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보십니다. 니은도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태아가 조산. 빨리 태어났죠, 여러분? 그럼 이건 태어난 건 태어난 겁니까? 아닙니까? 출생은 한 겁니다. 조금 더 할 건데 출생하지 않으면 이런 논의 안 합니다. 일단 배에서 태어나야 돼요. 조산, 출생하고 그로 인해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사망했다. 그러면 일단 사람 됐다가 죽었다고. 이 불법행위는 한편으로는 산모에 대한 불법행위 동시에 한편으로는 태아 자체에 대한 불법행위라 볼 수 있으므로 죽은 아이는 생명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다. 정신적이다, 재산상이다. 재산상. 그래서 얘가 이 권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죽었어요. 그럼 누가 상속받죠? 엄마가. 그러니까 엄마가 자기 신체상에 손해배상 청구를 짓고 죽은 자식의 손해배상 청구를 상속받을 수도 있어서 그것도 행사할 수 있다고. 그래서 불법 손배에서는 태아도 사람으로 인정하는구나 이겁니다. 그다음에 2번 상속. 자, 법에 먹는 규정에 상속에서도 태아도 사람으로 봅니다. 이게 이제 엄청난 사건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큰 사건. 이게 소송도 많고 사건도 많아요. 왜? 핏줄이 아니면 싸울 수밖에 없으니까. 자, 보십니다. 갑이 남편이고 우리 와이프인데 이 남편 갑한테는 갑다시라는 남편의 아버지, 즉 을한테는 시아버지가 있습니다. 며느리가 되겠죠. 시아버지. 이 상태에서 남편이 사망했다. 남편이 사망하면 이 재산을 누가 상속을 받습니까? 그러면 보십니다. 아내는 항상 1번 상속인과 같이 상속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아까 상속은 친족법이니까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닌데 여기서
누가 상속받습니까? 이렇게 시험을 내버려요. 그럼 우리가 상속을 알아야 돼. 상속은 1촌부터 받습니다. 몇 촌? 1촌. 그러면 아버지와 자식이 몇 촌이죠? 아, 이거 또 어려운가? 얘는 아직 사람 아닌데 상속에서 낸 사람 봐준다고. 그럼 아버지와 자식도 1촌이에요. 아버지와 아버지, 아버지입니다. 여기도 몇 촌이죠? 1촌. 그럼 똑같은 1촌이면 비속, 아래쪽이 받아요. 아래쪽이. 그러면 태아를 사람으로 인정해주면 얘가 태어났다. 그럼 이제 얘가 1촌이고 와이프는 1촌과 똑같이 받아요. 그러면 이 와이프랑 태어난 자식이 받습니다. 상속을. 근데 만약에 얘를 사람을 안 치면 상속 누가 받아버리죠? 아버지와 며느리가 받아요. 이걸 막아주기 위해서 얘가 태어나면 원래 아버지가 먼저 와이프랑 받았다 하더라도 얘가 태어나면 다시 상속 바꿀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바꿔서 시아버지는 탈락하고 와이프 엄마랑 자식이 받아요. 비속이 받으니까. 이거 보시면 되게. 예, 근데 각 사망 당시 을가 태아병으로 나왔구나. 병 치고 여기 병. 태아병, 아버지 정. 정이 있었고 나중에 자식 태아가 병이 태어난 경우 상속인은 엄마 을가 태아병, 자식병이 된다고. 시아버지는 상속권이 없다고. 그래서 여기서도 태아는 사람으로 봐주게 됩니다. 상속으로. 그 다음에 저 대습 상속. 자, 대습 상속은 어려운 게 아니고 대신 상속받는 건데 여러분 보십니다. 여기 어려운 거 아니니까. 갑이 있고 자식이 3명이에요. A, B, C. 근데 여기 아버지고 얘가 다 자식인데 문제는 C가 C 다시 또 자식이 있습니다. 근데 자식 C가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해버렸다. 그럼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하면 C는 상속받을 수가 없죠. 대신 누가 있죠? C 다시. 얘가 자기 삼촌들하고 똑같이 상속받을 수 있게 해준 거. 이게 대습 상속. 그러면 얘 태아도 이 상속받을 때는 사람으로 채주겠다 해서 대습 상속. 그다음에 유증. 유증은 여러분 가끔 드라마에 보시죠. 자, 뭐 누가 사망했을 때 유언장으로 증여한 거. 내가 죽으면 내 재산 절반은 누구한테 주겠다 하는 거. 그러면 태아한테도 유증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류분은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저거 헌법 불합치로 판결된 때렸는데 아직은 시간이 남아있어서 살아있긴 해서 남기는 둔 건데 시험에 안 나올 겁니다. 헌법에서 날라갔으니까. 그래서 이거 암기하는 게 여기 보십니다.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예전부터 사법시험 할 때부터 다 이렇게 안겼어요. 불상대유유. 근데 유류분은 이제 앞으로 안 나올 거니까 빠질 거니까 불상대유.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권, 상속, 대습상속, 유증. 그래서 태아한테 인정되는 권리 4가지가 뭡니까 하면 불상대유. 불상대유. 그래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권, 상속, 대습상속, 유증. 여기서는 태아도 사람으로 봐주겠다 해서 불상대유. 이렇게 하시고 여기서 이제 인정 안 되는 걸로 태아에게 인정되지 않는 걸로 해가지고 증여하고 사인증이 있는데 오늘 굳이 어려운데 처음부터 개념 볼 필요 없으니까 지금 이것만 체크하십니다. 유증은 여러분 여기 그냥 이렇게 써놓고 하십니다. 유증은 단독행위입니다. 다음 주에 개념할 겁니다. 단독행위. 근데 증여하고 사인증여는 계약이에요. 계약. 이거는 우리가 6주차 12회 한 13회 이때 가서 증여 사인증여 설명드릴 테니까 지금은 유증하고 증여 사인증여는 같은 개념이다 다른 개념이다. 다른 개념이다. 얘는 뭐다? 계약. 얘는 무슨 행위? 단독행위. 다르다는 것만 체크하시라고. 다르다는 거. 여기 가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 다음에 2번은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 시험에 10년 넘었지만 기출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가족법이 내면 안 되는데 내버리니까 자
여러분 보시면 되죠. 혼인의자. 여러분 법률론 배우자. 혼인한 사람 사이에 태어나면 그를 혼인자라고 합니다. 혼인 중의 자. 근데 바람 피서 애났다. 아니면 혼인신고를 안 했는데 태어났다. 이걸 혼인의 자입니다. 그러면 혼인신고 안 하고 얘가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그의 내 애입니다. 인정하는 걸 인지 그럽니다. 인지. 혼인의 자를 자기 자식으로 인정하는 거. 그러면 아버지는 태아도 인지할 수 있어요. 아버지는 엄마 뱃속에 있는 애를 내 자식입니다.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불상대위에 이건 없어요. 인자가. 그러니까 태아는 아버지한테 나 당신 자식입니다. 인지청구를 엄마 통해서 할 수가 없어요.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답으로 이제 여러분 시험에 10년 넘어서 한번 나왔으니까 지금은 다 이해 안 되시더라도 저런 것도 있구나. 그 정도 그냥 간단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수업하는 거 100% 알 필요 없습니다. 모르는 거 있으면 그냥 저건 넘어가야겠다. 이 말씀 안 들었구나. 법학은 공부할 때 여러분 모르는 걸 자꾸 열심히 공부하는 건 시간 낭비고 정력 낭비고 효율성 하나도 없는 거라고. 법학은 종합적으로 연결돼 있으니까 여기서 안 본 거 나중에 뒤에 보면 앞부분이 너무 쉬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 나오면 체킹만 하시고 이거는 모르겠네 그냥 넘어가시라고. 정 궁금하면 신에 가서 질문하시고 질문하시면 한 1분에 끝낼 걸 혼자 막 10분 30분 고민할 필요 없고 모르면 그냥 다 넘어가시면 됩니다. 나중에 다시 반복되면서 앞뒤 연결되니까. 그래서 그냥 이 정도. 이거는 지금 할 필요 없고 이거는 성질은 다르구나. 그 다음에 인체구는 그래도 기출이니까 한 번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나왔는 게 여러분 이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결론만. 자, 방금 태아도 불상대위에서는 사람으로 취급하는데 여기서 논의가 이런 보십니다.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은 일단 태아가 태어나야 됩니다. 출생. 살아서 태어난 다음에 이게 논의되는 거지.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죽어버렸다. 사산. 그러면 방금 이런 논의는 전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단 살아서 태어났을 때 이런 논의가 가능하다는 거. 이건 좀 어려워요. 그래서 보십니다. 1번 보십니다. 태아의 법적 지위에 관한 논의는 태아가 출생, 조산이든 기형이든 출생하고 바로 사망하든 불문하고 일단 태어나야 됩니다. 출생한 경우에 한해서 논의되는 것이고 태아가 사산, 죽었다. 죽어서 태어난 경우에는 태아에게 권리 능력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 즉 엄마 뱃속에서 죽어서 태어나면 절대 사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일단 살아서 출생해야 됩니다. 1분을 살았더라도 일단 살아서 출생한 다음에 울고 난 다음에 죽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논의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십니다. 여기 판례도 태아가 모체와 같이 사망하여 출생의 기회를 못 가진 이상 배상청구를 논할 여지가 없다. 출생을 못했습니다. 그럼 아까 손해배상 청구 같은 거 논하지 않는다고. 일단 살아서 출생해야 됩니다. 살아서. 그럼 이걸 어떻게 취급할 겁니까? 이건데 자 판례 처음부터 말이 일본말로 어려운 말로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 수가 있는데 자 보십니다. 병이 일단 출생했을 때 태아로 있다가 애가 출생했다. 그럼 출생하면 잘 보십니다. 아까 아버지가 5월 달에 갑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그러면 태아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아까 불법에 있다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그럼 보십니다. 이때 이 상태에 이제 얘가 지금 엄마 뱃속에 있었어요. 이때 5월 1일 날. 그다음에 병이 9월 1일 날 살아서 나왔습니다. 그럼 9월 1일 날 살아서 나오면 얘는 언제부터 사람인 걸로 친다? 원래는 언제죠? 9월 1일. 근데 아버지가 사망했죠. 그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그러면 그 불법에 있다는 손해배상 청구권. 여기서는 5월 1일 날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그러니까 이때 5월 1일부터 사람으로 본다고. 그럼 이거를 소구표. 무슨요? 소구표. 자,
앞으로 이 말은 수천 번 들을 거라서 지금 굳이 쓸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게 소급표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효력이 발생한다. 효력이 소멸한다. 이게 소급표입니다. 효력 발생 내지 소멸. 근데 소멸이 잘 안 나오니까. 일본식입니다. 소급표. 처음으로 돌아가서 효력 발생한다. 다시요. 병이 엄마 뱃속에 있었는데 아버지가 5월 1일 날 교통사고를 하면 있다. 그러면 불법이 있다는 손해배상 청구를 쓰는데 얘가 9월 1일 날 하루 출생했다. 그러면 이 손해배상 청구만큼은 얘가 언제 태어난 걸로 간주해서 5월 1일. 그래서 태어났으니까 살아나왔으니까 가해자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자 보십니다. 여러분 9월 1일까지는 아직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려워요. 이건 이 말 여러분들이 시험장 갈 때까지 어려워하는데 자 9월 1일까지는 아직은 권리를 준다 안 준다? 안 준다고. 근데 살아서 뭐하면? 출생하면 어디로 돌아가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권리를 주겠다고. 그러면 자 아버지가 사망했지만 이 순간 바로 병한테 권리 준다 안 준다? 아닙니다. 아무런 권리도 없어요. 권리가 아직 발생하지 않고 멈춰 있습니다. 뭐 있다? 정지. 근데 살아 출생하면 앞으로 돌아가서 권리를 주겠다. 이게 우리 판례 입장. 정지 조건서. 판례. 그다음에 다른 경우에 해제 조건설이 있는데 해제 조건설. 이건 정반대입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이건 이 개념 지금 설명드리면 너무 어려우니까 지금은 그냥 정반대라고 결론 말씀드리고 이건 2주차, 3주차, 4주차 이거 할 겁니다. 할 거니까 설명 보십니다, 여러분. 여기 얘는 5월 1일부터 권리를 인정해요. 교통사고 순간부터 권리를 인정했다가 혹시 얘가 사산 죽어서 태어나면 권리를 뺏어가는 거. 이게 해적권소입니다. 다시요. 논리구조 두 가지 보십니다. 태아로 있을 때 우리 판례장은 태아니까 아직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그러니까 권리를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근데 살아서 출생하면 그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사건 인대로 그때부터 권리를 인정하는 거. 그러니까 처음에 권리를 인정한다 멈춰있다. 멈춰있다가 나중에 살아서 출생하면 처음 돌아가서 효력을 주는 거. 이게 정직권설. 근데 정반대 해직권설은 처음부터 권리 인정해요. 근데 혹시 죽어서 태어나면 그때는 권리를 뺏어가는 거. 이게 해직권설입니다. 이게 태아를 좀 더 보호하는 건데 우리 판례 입장은 이걸 보입니다. 정지 조건설로. 그러면 여기서 어려우니까 여러분 결론만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정지 스탑 멈춰 있으니까 이것만 기억하십니다. 태아는 그러면 아직은 사람이다 사람이 아니다? 아니죠. 그러면 사람을 보호하는 보호자가 법정 대리인이에요. 그럼 태아는 아직 사람이 아니니까 법정 대리인이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죠. 근데 여기는 사람을 인정한다고. 그리고 여기는 엄마가 법정 대리인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려우니까 이 개념은 여러분 이 개념은 나중에 조건 기한에서 정리할 거니까 지금 딱 두 가지 마시면 됩니다. 몰라도 모르면 그냥 단순한 기. 자, 지금 우리가 불상대유 이 권리를 인정하는 건 일단 걔가 살아서 출생했을 때 출생 못하면 이 논의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답니다. 두 번째 판례 입장. 판례 입장은 태아인 동안에는 아직은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까 법정 대리인도 있을 수가 없다. 보호자도. 이 두 가지만. 객관적인 어떻게 이 두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보시면 여기 논의 전제 두 번째 줄 태아가 사산한 경우는 태아에게 권리 능력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 믿지 내시고 태아가 사산 논의 전제서 태아에게 권리 능력이 인정될 여지가 없고 그 다음에 우리 판례 입장 정지 조건설의 동그라미 2번 태아인 동안에는 권리 능력이 없으므로 법정 대리인이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사람이 아니니까 보호자가 있을 수가 없다. 이 두 가지만 밑줄 하시라고. 두 가지. 사산한 경우는 이런 논의 절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두 번째, 판례 입장에 의하면 태아는 사람이 아니니까 법정 대리인이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 두 가지만 체킹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권리 능력의 소멸은 사망이니까 뭐 사망은 따로 보실 필요가 없고, 자, 이건 잘 안 나오는데 칠판 보시면 그 다음이, 자, 민법 30조. 인 두 사람 이상이 동일한 위나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뭐한다? 추정한답니다. 그럼 이 조문을 만든 게 여러분, 자, 아버지와 자식 있고 손주가 있다. 손주가 있으면 중간에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아버지하고 손주가 같이 죽어버렸다. 그럼 할아버지만 남아있죠. 그럼 할아버지가 상속받을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상속이 우리 시험 범위도 아닌데 복잡해지니까 갑하고 우리 법률상 배우자, 그 다음에 여기 병이 자식, 네, 갑 다시 아버지,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갑이 죽었다. 갑이 죽을 때 병하고 을이 있으면 비속정속이니까 을하고 누가 상속받는다? 아까 했죠. 을하고 병. 맞죠? 근데 둘 다 같이 사고 당했어요. 근데 병이 1분 먼저 죽었다. 병이. 그럼 이미 사람이 아니라고. 그럼 1분 후에 갑이 죽었다. 그러면 상속을 어떻게 받죠? 을하고 누가? 갑 다시가. 맞죠? 갑이 1분 먼저 죽었다. 그러면 을하고 병이 받는다고. 병이 살아있었으면. 그러면 보십니다. 여기 보십니다. 여기 갑하고 을 배우자라고. 여기서 둘 다 같은 사고로 죽었는데 갑이 1분 전에 죽었다. 그럼 갑이 1분 전에 죽으면 이거를 병하고 을이 상속받아요. 맞죠? 그다음에 1분 후에 또 자식이 또 죽어버렸다. 같은 사고로. 그럼 이제 누구만 모든 거 상속받죠? 며느리만. 근데 여기서 자식이 먼저 죽었다. 자식이 먼저 죽으면 누가 누구 상속받죠? 갑하고 을 상속받아요. 근데 1분 후에 아버지가 죽었다. 또 갑이. 그럼 이때는 누구 상속받죠? 을하고 갑다시가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같은 사고로 죽었는데 1분 차이로 소송이 몇 억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사고로 같이 죽었는데 다른 사람은 같이 죽었는지 언제 1분 전에 죽었는지 1분 후에 죽었는지 다른 사람은 안다 모른다. 모르면 법률관계를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같은 사고로 사망하면 똑같이 죽은 거로 동일한 시기에 죽은 거로 합니다. 그럼 이 사람 사이에는 상속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벌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잘 안 나오는데, 자, 2인 이상이 동일한 유나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답니다. 그러면 뒤로 넘기시면 2번. 이것 때문에 맞는 겁니다. 3번은 이제 팔려고 나중에 할 건데 2번. 동시 사망의 경우 상속의 문제는 발생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저것 때문에 만든 겁니다. 상속 문제 일어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저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십 번 보실 건데 칠판을 좀 보시면 다시 법조문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답니다. 자, 민법의 규정이 소송법에 영향을 주는 규정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추정 규정과 간주 규정. 이거는 시험에 꽤 물어보는 편입니다. 추정 규정과 간주 규정. 조금 있다가 실종 선고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건 좀 알아두십니다. 그럼 추정 규정과 간주 규정의 차이점은 뭡니까 하면 둘 다 소송에서 한쪽한테 권리를 인정해요. 자, 보십니다.
갑하고 을하고 어떤 사건으로 소송 중인데 권리가 갑의 건지 을 건지 판사는 몰라요. 근데 판사가 모른다고 재판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가는 격에서 이런 기준을 두는 건데 둘 다 한 사람한테 그걸 인정해요. 가령 대표가 여러 번 시험에 안 나오는데 만약에 을한테 등기 있다. 그러면 등기는 추정력이 있다가 엄청 유명한 주제거든요. 추정력. 그러면 일단 누구 걸로 봐준다. 을 걸로. 그러면 법정에서 떠들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을 거니까. 을은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근데 갑이 을의 등기가 잘못된 걸 갑이 증명을 해야 돼요. 증명 못하면 그냥 을이 소송 이겨요. 이게 추정 규정. 그래서 차이점이 추정 규정은 추정의 반대편 상대방한테 다툴 기회를 줘요. 다툴 기회. 근데 간주 규정은 아예 다툴 기회를 안 주고 그 판결 자체를 없애지 못하는 한 다툴 기회 안 줍니다. 저 간주를 제가 만들어하는 게 아닙니다. 저 간주를 영어로 해석하면 shutup입니다. shut up. 입 닥쳐. 입 닥치고 그냥 책임져 이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나눕니까 하면 추정 규정은 방금 보다시피 뭐뭐한 걸로 추정한다. 이렇게 법 조문이 써져 있어요. 근데 간주 규정은 공법에는 뭐뭐한 걸로 간주한다. 뭐뭐한 걸로 의지한다. 이런 규정인데 그냥 대부분 민법에는 다 뭐뭐한 걸로 본다 돼 있습니다. 본다. 이거 조금 있다가 실종 선고에서 볼 겁니다. 실종 선고 때리면 사망한 것으로 본답니다. 본다. 사망으로 간주한다고 간주.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이건 시험에 꽤 나와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시험에 나왔던 게 민법 152조 가시면 나중에 할 건데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가 법조문이거든요. 시험 낼 때 이렇게 냅니다.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간주한다. 장난쳐요. 간주다 추정이다. 추정. 그러니까 여기 장난친 것처럼 보면 이걸로 많이 장난치면 2인 이상이 동일한 인원으로 사망한 경우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장난친다고. 간주다 추정이다. 추정. 이렇게 해서 추정인지 간주인지는 항상 나올 때마다 확인을 한 번씩 하시면 됩니다. 그 아래 뭐 인정사망 같은 건 법의 체계, 법대 기본서에 있으니까 써놨고 그건 의미 없으니까 시험에 안 나오니까 보실 필요 없습니다. 없고. 자, 그럼 지금까지 이제 태아 때문에 엄청 길어졌는데 다시 여러분 태아는 따로 불상대유 안에서 푸시는 거고 지금 포인트는 큰 틀은 권리 능력이 뭡니까 하면 어려운 법률 쓰지 말고 뭔가의 주인이 될 수 있는 능력. 이게 무슨 능력? 권리 능력. 그래서 자연인은 태어난 순간부터 무슨 순간까지? 죽는 순간까지 권리 능력이 있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의사 능력은 뭡니까? 너무 쉬워요, 여러분. 의사 능력은 판단 능력. 나의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판단 능력. 저도 책을 조금 다르게 쓸까 하다가 그래도 기본서 유사하게 써야 되니까 제 마음대로 줄이지 못한 건데 여기 보십니다. 의사 능력에서 뭐 쭉 나오는데 읽으면 말 어렵게 써놨어요. 그래서 써놨는데 그냥 판단 능력 하시면 됩니다. 판단 능력. 시험에 안 나와요, 여러분. 의사 능력은 판단 능력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나왔는데 시험에 안 나온 건 과감히 빼시라고. 의사 능력은 판단 능력. 그럼 현재 여러분, 현재 여러분과 저는 판단 능력이 있다 없다? 지금 판단 능력이 없으면 곤란하죠. 지금 수업 중인데 판단 능력이 있다고. 근데 3살짜리 꼬맹이는 집을 사고 판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죠. 걔는 판단 능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저는 현재는 판단 능력이 있는데 우리도 항상 있다. 없을 때도 있다. 없을 때도 있다. 대표가 뭐?
만취. 그래서 유아, 만취자, 심한 중증의 정신병자 이렇게 하는데 그거 안 나오니까 이걸 여러분 시험에는 넣지 않아요. 근데 이걸 나중에 여러 군데 써먹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 딱 여러분들 만취자 만취자. 얘는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다고. 그러면 칠판 보십니다. 이렇게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사, 무능력자 그래요. 그래서 책에 여기 있죠. 유아, 만취자, 그 다음에 중증의 정신병자인데 만취자 이 정도만 기억하시고 자 뒤에가 포인트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행한 법률 행위는 유효다 무효다. 여러분 무효도 또 모르던데 무효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자 의사 무능력자가 법률 행위하면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여러분 3살짜리 꼬맹이는 집을 사고 판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안다 모른다? 모르죠. 근데 아까 그 꼬맹이가 3대 독자라고 할아버지가 태어나자마자 집을 알아줬다고. 집 이게 10억짜리라고. 얘는 지가 집주인한 것도 모른다고. 근데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을이 아가지고 집 팔에 갑한테 얘는 집 파는 게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걸 안다 모른다? 모릅니다. 근데 얘가 와가지고 꼬맹이한테 아이스크림 하나 주면서 계약서 쓰고 인주 빨간색 인주 보여주면서 아이스크림 줄 테니까 여기다 도장 찍어 하면 얘 꼬맹이 인생에 뭐밖에 안 보인다? 아이스크림. 그 다음에 3년 인생에 뭐 처음 봤다? 인주 빨간색 이뻐. 거기다 손상 찍어가지고 계약서 찍었다고 계약 유효하면 된다? 안 된다고. 찍어도 그건 유효 무효? 무효. 그 다음에 만취 상태도 마찬가지. 여러분 자 제 나이 또래 인간들이 많이 하죠. 자 아저씨들이 오랜만에 만나서 술 진탕 마셨습니다. 무슨 좋은 게 생겨서. 그럼 술 진탕 마시고 꼭 하는 게 뭐죠? 서로 술값 낸다고 난리 부르습니다. 술값 낸다고 난리 부르는데 거기서 술 만취 상태에서 내가 카드 낼게 하다가 누가 계약서 하나 딱 줘. 그러니까 거기 카드 전표지를 거기다 사인했다. 사인했는데 그게 집 매매 계약서더라. 계약 유효해버리면 된다. 안 돼. 그때 계약은 뭐다? 무효. 정상적인 무슨 능력이 없으니까 판단 능력. 그래서 다 볼 필요 없이 딱 결론만 하시면 됩니다. 유아 만취자였다. 유아 만취자를 뭐라 부른다? 의사 무능력자. 걔들이 계약하면 유효 무효. 끝. 다른 건 볼 필요 없습니다. 유아 만취가 계약은 무효다.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 올해 하나 나왔는데 많으면 하나 반까지 출제가 되는 게 행위 능력. 그럼 행위 능력은 매년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양도 많아요. 그러면 행위 능력은 자 역시 법률 용어로 읽지 마시고 아주 쉽게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 계약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무슨 능력? 행위 능력. 다시 여러분 저 보십니다. 이건 앞에 두 개는 시험에 잘 안 나오지만 전체 틀로 툭툭 잡습니다. 능력은 돈 잘 보고 있는 게 아니라고. 능력은 온전히 계약할 수 있는 능력인데 먼저 권리 능력은 뭐죠 여러분? 뭔가 주인이 될 수 있는 능력. 이게 무슨 능력? 권리 능력. 의사 능력은 무슨 능력? 판단 능력. 판단 능력이 없으면 의사 무능력자. 유하고 만취자. 계약했다 유효 무효. 세 번째 행위 능력은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혼자서 법률행위 계약할 수 있는 능력. 이게 행위 능력입니다. 근데 그럼 이런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제한 능력자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이거 시험에 엄청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제한 능력자인데 자 여러분 저 보십니다. 우리나라 법이 제한 능력자 제도를 만든 이유는 이 사람들이 계약하는 걸 막기 위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뭐 하기 위한 거다? 보호하기 위한 거니까
취지 보십니다. 취지. 제한 능력자 제도는 거래 안전을 희생시키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제한 능력자 본인을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고, 따라서 이에 관한 민법 규정은 무슨 규정? 강행 규정. 그래서 아까 모든 능력에 관한 규정은 다 무슨 규정? 강행 규정.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능력 다 무슨 규정? 강행 규정입니다. 강행 규정. 얘들 복용입니다. 그럼 이런 제한 능력자가 우리 법에 4사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4사람. 그래서 첫 번째가 제일 쉬운 게 미성년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피성년 의견인. 세 번째가 피한정 의견인. 자, 여기서 여러분 좀 더 전문 보면서 포인트 다 잡을 거니까 그건 걱정 마시고, 지금은 여러분들 쉽게 그냥 좀 죄송스러운 말인데 그냥 피성년 의견인, 피한정 의견인. 정말 죄송스러운 말인데 그냥 우리는 단맞추기 사는 거니까. 맛이 조금 많이 간 사람, 맛이 조금 간 사람, 좀 남아있다 한정. 많이 가면 피성년, 조금 가면 피한정. 그 다음에 얘는 거의 멀쩡해요. 멀쩡한데 특정한 분야에서만. 갑자기 우울증, 급성 우울증, 그다음에 뭐 조류 공포증, 그다음에 뭐 고소 공포증,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만 보호자를 뽑아주는 거. 이게 피특정이거든요. 그래서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 다 아시죠? 19세 미만. 그 다음에 이제 피성년 의견인은 맛이 많이 간 사람. 피한정 의견인은 맛이 조금 간 사람, 적당 죽어 남아있는 사람. 피특정 의견인은 그냥 멀쩡한데 특수한 상황. 우울증, 조류 공포증, 고소 공포증, 특수한 상황에서만 보호자가 필요한 사람. 이렇게 해서 4종류. 시험에는 무조건 매년 나옵니다. 매년. 그리고 제가 올해 기출문제가 여기서 한 문제라고 했지만 여기는 이 자체를 묻는 문제가 한 문제지 다른 부분과 연결되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꼼꼼히 완벽히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미성년자부터 공부를 하십니다. 자, 19세, 사람은 19세 성인이니까 19세 미만자를 뭐라 부른다? 미성년자. 19세 미만자. 미성년자. 그 다음에 5조 보십니다. 5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면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2항. 전항의 규정에 위반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자, 요즘 여러분 시험에 이걸 잘 안 내서 다행이긴 한데 내면 엄청 여러분들이 틀립니다. 자, 다시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제한 능력자 제도는 얘들이 계약하는 것을 막기 위한 거다, 보호하기 위한 거다. 보호하기 위한 거라고. 막기 위한 게 아니라고. 보호하기 위한 거라고. 그러면 칠판 보시면 갑이 18인데 아버지가 미리 물려준 집이 한 채 있습니다. 이걸 갑이 아버지의 동의도 없이 갑 다시 부모 미성년 자식 돼서 아버지 엄마가 법정 대리인이에요. 근데 자식이 아버지 엄마의 동의 없이 부산을 팔았다고 그한테. 근데 3억짜리인데 역시 세상 물정이 어두워서 2억에 팔았다. 아니면 18인데 세상 물정이 밝아서 오라 4억에 팔았네. 4억에 팔았다. 그럼 이 매매약자 미성년자가 자기 집 팔았습니다. 매매계약 무효입니까? 유효합니까? 뭐하다? 3억짜리를 2억에 팔았다고.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불리하죠. 그 계약 무효 유효. 3억짜리를 4억에 팔았습니다.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유리하죠. 유효 무효. 불리하게 팔아도 유리하게 팔아도 유효합니다. 유효. 근데 문제는 2억에 판 건 3억짜리 4개 팔아서 불리했죠. 불리하면 갑이나 갑의 아버지 엄마가 이걸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럼 취소하면 계약이 무효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 계약을 처음부터 무효로 봐버리면 사하게 유리하게 판 것도 무효라고. 뭐 이런 갑이 보고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법은 정리합니다, 여러분. 자, 시험에 잘 안 나오지만 결론 정리합니다. 자, 방금 의사 무능력자가 법률행위 하면 유효다, 무효다. 무효라고. 유와 만시자. 근데 제한 능력자가 법률하더라도 일단은 뭘로 봐준다? 유효하다고. 다만 불리하면 뭐 하면 된다? 취소. 여러분들은 미성년자가 집합에서 나오면 처음부터 무효로 가버립니다. 근데 무효다, 유효하다, 유효한데 불리하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게 미성년자를 좀 더 보호하는 거라고. 일단 유효로 봐주고 불리하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보시면 법조문 아래 동그라미 1번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유효하나 일단 뭐하다? 유효하다고. 근데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면 소급해서 즉 처음으로 돌아서 무효가 된다고. 일단 제한 능력자가 법률행위 하더라도 일단은 뭐하다? 유효하다고. 다만 불리하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해서 무효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다다음 주에 한 번 또 할 건데 그냥 여기서 나왔으니까 개념 다음 주에 이 용어들이 나올 건데 일단 오늘은 하십니다. 자, 저것도 바로 나올 거라서 여기 씁니다. 용어들은 여러분들 지금 정리되니까 영어를 법대를 막 1학년, 2학년 다녔다고 해서 나 법 알아 하면서 기초 용어를 몰라가지고 오히려 엄청 틀린 경우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구별 용어가 취소하고 철회인데 법령 안 쓰겠습니다. 원칙입니다. 예외도 있는데 취소. 취소는 유효를 무효로 만드는 거. 이게 취소입니다. 원칙. 예외도 있습니다. 근데 원칙은 만드는 거. 그럼 시험 문제 원칙. 취소는 말은 유효한 법률행위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고. 원칙이 무효인 법률행위는 취소가 안 된다고. 아무 일이 없으니까. 그럼 철회는 뭡니까? 철회는 무효. 무효로 할 수도 있고 더 많이 나온 게 효력 발생 전. 효력이 발생하기 전이란 말이 아직 효력 발생되니까 무효입니다. 이거를 모르는 거. 여기 관련된 문제도 꽤 나올 거니까 다다음 주에 그래서 취소는 원칙 유효를 무효로 만드는 걸 법은 뭐라고 그런다? 취소. 그다음에 무효를 물은다 내지 아니면 효력 발생 전에 물는 거. 이걸 법은 이름 뭐라고 붙여놨다? 철회. 이 용어들을 구별해 써야 됩니다. 무효를 물는 거, 효력 발생에 물는 거. 이게 철회. 철회는 바로 다음 시간에 이 부분 시간에 되나? 다음 시간에 있구나. 바로 다음 시간에 바로 할 거니까 일단 써놓으시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써놓으시고 일단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법정 대리인 돈을 얻어야 되고 동의를 얻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럼 여기 보십니다. 자,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라고 미성년자는. 근데 여러분 이건 따로 암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기출인데 그럼 여기 법정 대리인의 동의는 명식으로만 합니까? 묵시로도 할 수 있습니까? 하면 노무사 민법에서 모든 건 다 묵시로 할 수도 있다 없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노무사 민법에서 모든 건 다 묵시로 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아까 갑이 18인데 여기 18인데 아버지가 갑한테 아무런 말하지 않더라도 여기다 백지 위임장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네 집 처리해 이렇게 줬다. 그럼 묵시로 뭐 한 거죠? 동의한 거라고. 그러니까 따로 암기할 필요 없이 노무사 민법에서는 모든 거 다 묵시로 할 수 있다고. 그래서 2번 동의는 뭘로도 가능하다? 묵시도 가능하다고. 모든 건 다 묵시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아버지가 동의를 해줘도
뒤에 그럼 비교해서 시험이 잘 납니다. 아버지가 동의를 해줘도 얘는 그래도 역시 몇 살이죠? 18. 그러면 아버지가 집하는 걸 동의를 해줬다. 아버지도 집할 생각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집이 3억짜리인데 너 집 네가 알아서 팔아도 돼. 동의를 해줬는데 아버지 친구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이걸 4억에 산댄다. 의리. 그럼 아버지가 자식 대리해서 팔 수 있다 없다? 있죠. 아버지가 동의해줘도 되는 여전히 미성년자죠. 성년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아버지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조금 이따 비교할 문제 나오는데 엄청 중요합니다. 동의해줘도 미성년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 3번 동의를 했다고 해서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동의행위에 대해서도 법정 대리는 스스로 대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더 비싸게 판다는 매수인이 나오면 걔네 팔 수 있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가 엄청 잘 나오는 게 그 아래 양가로 3번인데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행위. 자, 법조문. 거기 위에 법조문 제가 아까 안 읽고 왔는데 위에 법조문 중간에 5조 1항 다시 보십니다. 중간에 5조 1항 8페이지에 1항 5조 1항 미성년자가 법률함에 있어서는 법정 대리인 동의가 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않다. 여러분 보십니다. 다시 여러분, 우리 법이 제한 능력자 제도를 둔 건 걔들이 개간한 걸 막기 한 거다, 보호하기 한 거다? 보호하기 한 거라고. 그럼 걔가 아버지 엄마 동의 없이 혼자 했는데 권리만 얻거나 의무를 면했다. 그럼 불리한 거다, 유리한 거다? 유리하죠. 권리만 얻거나 의무를 면했다고. 유리한 거라고. 그러면 그건 혼자 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근데 포인트가 7번 보십니다. 여기서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게 혼자 할 수 있는데 판단 기준이 경제적 관점이 아닌 무슨 법적 효과. 법적 효과. 그래서 여러분 보십니다. 이건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 갑이 18인데 을한테 30만 원짜리 자전거, 중고 자전거를 중고가 30만 원인데 갑이 유리하게 20만 원에 매매했다. 그럼 20만 원에 매매하면 이건 갑이 아버지 엄마 동의 없이 혼자 할 수 있냐 이건데 이거는 10만 원 이익 받죠. 10만 원 이익 받지만 갑도 의무를 부담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20만 원 줘야 되죠. 그러면 경제적으로 유리한 계획일 뿐이지 갑도 의무를 부담한다고. 그럼 여기는 여기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5워 뭐만 얻거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해야 된다고.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유리한 계획이 있다. 유리한 계획을 하더라도 의무도 부담하니까 이거는 저기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건 동의가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저기에 해당하는 것만. 7번 보십니다. 여기 부담 없는 증인을 받았다. 이런 보십니다. 증인은 공짜로 물건 받는데 부담도 없대. 그럼 이건 권리만 얻었다고. 이건 혼자 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여기 제3자를 위한 계획에서 수익에서 피하는 거. 저거는 이제 나중에 정리할 건데 매번 한 문제 나옵니다. 여기서도. 갑이 을한테 자기 집 10억에 팔면서 돈은 병한테 갖다 줘. 그래서 갑이 요약자, 을이 낙약자인데 여기서 병이 10억이니까 받을 거야. 수익의 의사피하다. 그럼 이 병한테 10억의 권리가 발생할 뿐이지 얘는 어떠한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이것도 뭐만 취득했다? 권리만 취득했다고. 여기 보시면 수교섭비라는 거. 그 다음에 갑이을한테 무담보로 1,000만 원 빌려줬는데 담보를 설정받았다. 또 권리만 얻으니까 혼자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채무 면제 청약에 대해서 승낙하는 거. 자,
미성년자 갑이 을한테 1,000만원 갚아야 되는데 을이 미성년자한테 1,000만원 빚 탕감해 준다. 이거는 음원 면허니까 읽만 보는 거니까 혼자 할 수 있다고 승낙하는 거. 그 다음에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재판에서의 청구. 이거는 나중에 소멸시효를 좀 공부되니까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채무자를 이행체에 빠뜨리게 한 이행 청구. 이것도 권리문이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법정들인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여기서 생각보다 시험이 좀 틀립니다. 그 다음은 좀 틀려가지고. 그 다음 보십니다. 칠판. 오답률 엄청 높습니다. 여기 부담부 증액 결정을 한다. 자 보십니다. 그럼 여러분 공짜로 물건을 받기는 받는데 부담도 진다고. 부담도. 그러니까 갑이 미성년자 을한테 네가 양론에서 10일간 봉사활동하면 내가 너한테 100만 원 줄게. 그러면 100만 원을 징계받았지만 10일간 일해야 된다고. 봉사활동. 그럼 부담도 주기 때문에 이거는 권리만 없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혼자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경제적으로 유리한 매매를 체결하는 게 아까 30만 원짜리 자동차를 20만 원에 샀다. 그럼 10만 원 유리하지만 의무도 부담하니까 이건 안 된다고. 그 다음에 상속을 승인하는 거. 자, 칠판 여러분. 상속을 승인하면 여러분 권리만 상속받습니까? 의무도 상속받습니까? 상속은 의무도 상속을 받아요. 부담도.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역대 제일 많이 들었던 게 그 다음인데 변제를 하거나 변제를 받는 거. 이걸 제일 많이 드립니다. 여러분 미성년자 갑이 을한테 100만 원 받고 있는데 채무자 을이 미성년자 갑한테 100만 원 갚았다. 그럼 돈 받은 거죠. 이것도 혼자 하면 된다는다. 안 돼. 왜? 100만 원을 받아버리면 채권이 소멸해요. 채권이. 돈 받아버리면. 이것도 혼자 안 된다고. 아버지 엄마 동의를 얻으라고. 그래서 물론 10년 남았지만 제일 오답률이 높았던 거 이거. 변제 받는 거. 이것도 혼자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려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으라고. 그렇게 정리하시고 6조 6조까지 좀 보고 좀 쉬겠습니다. 6조 법정 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건 조문을 어렵게 써놨지 너무너무 쉽죠. 두 글자 뭐? 용돈. 아버지 엄마가 미성년자한테 용돈 주면 그 돈은 미성년자가 제 맘대로 쓸 수 있다 없다? 있죠. 용돈 주면. 용돈. 근데 이런 틀린 거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 주시면 거. 자, 칠판 아래. 여기서 범위를 정한다는 의미는 사용 목적이 아니라 재산 범위를 정한 것으로 본다. 즉 생활비에 사용하라는 목적을 정하여 금전을 준 경우에 미성년자가 유흥비로 사용하여도 그 행위 효기는 영향이 없다. 너무너무 쉽죠 여러분. 자 용돈으로 10만 원 주면서 책 사라고 한 건데 그거를 그 책 안 사고 떡볶이 사 먹었다. 떡볶이 사장님은 그걸 안다 모른다. 모르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그 계약은 뭐하다? 유효하다. 안 그러면 초등학교 앞에서 장사를 못해요. 중학교 앞에서. 그러니까 범위는 목적범위다. 재산범위다. 그 10만 원을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허락은 기억리는 안 나오니까 디귿만 오시면 돼요. 디귿. 법정 대리인의 허락을 얻었다고 해서 역시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정 대리인은 스스로 대리행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책 사라고 돈 10만 원 줬다가 갑자기 엄마가 시간이 남아서 같이 손 잡고 가서 책방 가서 책 그 돈을 살 수 있다 없다? 있다고. 대리행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아까 앞에서도 넘어왔는데 여기서 보기서 자 보십니다. 칠판. 허락 여부에 대한 증명 책임은
유효를 주장하는 자. 자, 이거 시험에 나오면 틀리던데 너무 쉬워요, 여러분.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누구죠, 여러분? 상대방. 지금 여러분 아마 좀 힘들 텐데 앞에도 있었는데 이거 자, 앞으로 7조 안에 가시면 여기 8페이지 4번도 마찬가지 동의.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은 그 행위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한테 있다. 여러분 이거 나오는 거 따로따로 암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접으십니다. 뒤에 또 나오는데 안 볼 겁니다. 미성년자랑 계약을 했는데 어떤 게 뭐 동의네 허락이네 뭐가 있냐 없냐 증명 책임은 누가 집니까 나오면 딱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 법은 누구를 끔찍이도 아낀다. 미성년자. 얘는 뭐라고 떠들 필요가 없어요. 항상 증명 책임 누구한테 지라고. 여러분 증명 책임지는 게 소송에서 엄청 불리한 거예요. 그 불리한 건 미성년자가 한다. 상대방이. 항상 상대방이. 누굴 부하기 위해서? 미성년자를 부하기 위해서 항상 증명 책임은 미성년자다. 상대방 측. 상대방 측. 그래서 미성년자랑 계약하면 항상 불리해요. 미성년자랑 계약했을 때 모든 거 뭔지 몰라도 증명 책임은 누가 집니까 하면 미성년자 측에서 지는 건 아니라고 우리 판례 확고합니다. 항상 상대방. 니네 아버지가 동의했잖아. 니네 아버지가 허락했잖아. 모든 거 다 상대방에서. 문방구 사장님이 증명하라고. 문방구 사장님이. 떡볶이집 사장님이 다 증명하라고. 미성년자가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항상.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 야, 나 좀 쉬웠는데 하다 보니까 어려워진다. 계속하면 어려워집니다. 근데 굳이 지금 그거 한번 해서 다 암기하면 이해하고 암기하면 여러분들이 여기 있을 필요가 없죠. 노스쿨 가야죠. 그러니까 굳이 그럴 필요 없으니까 그 안 그래도 학교 갈 수 있으니까 나중에 하시면 되니까. 비읍 판례는 지금 좀 들어가기는 어렵고 나중에 다시 할 거니까 일단 여기까지. 그래서 5조 7조까지 다 정리했고 6조 7조 정리했고 마지막 이제 10페이지 이거는 10분 쉬었다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